오늘 배울 한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한국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항상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공부를 좀 해주세요. 공부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매번 강조를 해도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또다시 한번 얘기하게 됩니다. 한국사 공부할 때 분야사로 공부해라, 주제사로 공부해라 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그거를 이야기를 하자면 분야가 몇 개가 있느냐? 네, 정치가 있고요. 정치. 그다음 두 번째가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교과서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정치 부분은 이미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삼국시대든 남북국시대든 아니면 뭐 고려시대든 조선시대까지 해가지고 지금 흥선대원군 들어가기 전까지 즉 세조정치까지의 정치는 이미 끝낸 바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도 지난주까지 해서 좀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좀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신분제도라든지 그 신분제도가 동요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배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고려에 대해서 시험 치고 나서 쪽지 시험 치고 나서 우리가 토지제도에 대해서 좀 눈여겨봤기 때문에 요걸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사를 이번 주에 끝낼 거예요. 경제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습지로 34부터 시작해가지고 35는 문제고 36 까지 하면 내용이 없어요. 사실 더 많은 내용이 엄청 많고 교과서 쪽수도 굉장히 상당한데 나는 경제사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게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교과서를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선생님이 교과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한국사라든지 혹은 사회 지금 이미 뭐 1학년 때 사회를 다 배웠기 때문에 사회에 대해서 좀 덧붙이긴 그렇지만 한국사나 아니면 사회 같은 걸 공부를 하실 때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배웠었던 키워드 중요한 거 한번 불러볼게요. 지난주에 배웠었던 관료전이라든지 노급이라든지 요 두 개하고 관련 있는 게 뭐 수족관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중요한 단어, 낱말 이런 것들이 키워드라고 부르는데 키워드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열쇠 단어죠. 그러니까 어떠한 시대 문을 열거나 어떠한 역사적인 사회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 열쇠가 되는 단어 중심으로 해서 글을 쭉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것들 어떤 식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지를 좀 보자면 교과서 이게 이제 38페이지예요. 38쪽에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내용이 지난 시간에 뭐가 있었느냐? 철제 농기구를 보급하고 우경을 장려하였다라고 하면서 지증왕의 이야기를 좀 배웠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적혀 있구나라고 하면서 쭉 읽어 내려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요러한 것들이 쭉 있구나. 아하 좋았어 라고 하면서 읽으시고요. 읽으실 때 나는 이해가 좀 안 돼. 난 집중하는 게 좀 짧아 라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집중이 좀 안 될 때는 고요하게 앉아서 그 소리 내서 좀 글을 읽는데요. 글을 읽으실 때는 글을 읽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템포를 자신의 속도, 이해 속도에 맞춰서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막 떠도는 백성들을 모아 능선을 짓고 이런 것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차분하게 앉아서 자 지금 이제 내가 나를 이해시키는 혹은 내가 남이 된다, 타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에게 읽어주듯이 읽어야지 이해시켜주도록 읽어야지 라고 하면서 읽으면서 줄을 끊는 거예요. 줄을 끊는 데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끄면 돼요. 이거 뭐 책이 뭐 100년 갈 거예요? 200년 갈 거예요? 300년 갈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건 내년이면 없는 책이에요. 여러분에게 별 중요하지 않은 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과서를 막 성경처럼 되게 막 싸고 그러진 않아도 돼요. 그냥 이거 갖다 버리겠다라는 느낌으로 빨리 쓰고 버려야지. 여기다가 이것저것 내가 끄적거리면서 이거 빨리빨리 내 걸로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야지. 이걸 성스럽게 가지고 별 좋아하지도 않는 책 뭐 성스럽게 가집니까? 그래서 그냥 교과서를 편안하게 읽으시고 편안하게 줄 긋고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어떤 식의 이야기가 있느냐? 만화책도 있어. 만화도 있어. 노급과 시급에 대한 이야기도 쭉 나오면서 하죠. 그런 것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떠한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지 문단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볼게요. 여기 선생님이 읽는다. 내가 남에게 설명하듯이 읽는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읽는지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통일 후 이건 40쪽이에요.
통일 후, 신라가 삼국 통일한 이후 얘기하는구나. 왕실과 귀족들은 훨씬 풍족한, 그러니까 그 전 시기에 비해서 훨씬 풍족한 경제 기반을 갖게 되었다. 왕실은 소유를 늘리고 국가 수입의 일부를 가졌다. 귀족은 시급이나 노급 이외에도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와 노비를 가지고 막대한 부를 가졌다. 특히나 누구왕 때 이야기가 나오네. 신문왕. 우리 신문왕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 봤었거든요. 신문왕의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신문왕 때는 무엇을 지급하고 무엇을 폐지하였다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고, 성덕왕 때는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는데, 이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백성을 직접 지배하려는 의도, 거기에서 등장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귀족들이 강해지니까 왕권이 약해지니까 노급이 다시 부활되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읽어 내려가니까 조금 더 속도가 좀 내려가고 이해도 좀 하기 쉽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혹시나 나는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좀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만화책 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인터넷에 뭐 네이버 이런 거는 놀라고 있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사전으로 이용을 좀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구글에 찾으시면 제일 좀 예쁘게 떠오르는 것들이 좀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검색 엔진에 활용하시면서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시 뭘 좀 할 거냐면요.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할게요. 제가 경제 분야에서 기출문제가 나왔었던 걸 정리를 해보자니까 요 정도 크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교과서는 더 안 볼게요. 내리고. 자, 다시 확대를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야, 확대를 해보자꾸나. 네, 경제 분야에서 기출문제가 나온다. 지금 기출문제라는 뜻은 이미 기자에 출제할 출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출제된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고구려는 진대법하고 부경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는데 진대법은 고국천 안에 만들어졌던 구율제도였고 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집집마다 있었던 창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뒷반 친구들한테는 이 부경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좀 했었는데 혹시 앞반 친구들 못 들은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고구려에 대한 경제는 딱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진대법하고요. 부경입니다. 근데 부경이 집집마다 있었던 창고의 이름이래요. 그게 그냥 고구려에 있었던 창고 이름이라서 가끔 얘가 선지에 나오니까 나중에 문제로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지증왕 때 있었던 일이 아까 읽었던 우경, 소를 이용한 경작 방식이랑 철제 농기구를 보급을 했다더라. 이렇게 농업이 잘 되니까 뒤에 있는 상업도 잘 됐지. 동시라고 하는 이스트 마켓이죠. 동쪽에 있는 시장, 그리고 동쪽에 있는 시장을 감시하는 동시전이라고 하는 감독 관청이 있었다더라. 여기까지도 공부한 바 있습니다. 지증왕 기억해볼 만하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분. 그 다음 고려입니다. 고려에는 전시과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뒷반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게 얘들아 고려는 시험에 되게 잘 나와. 특히나 고려의 경제가 굉장히 잘 나온단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요런 겁니다. 토지제도에서는 전시과, 그 다음 무역항으로는 병란도, 그 다음에 경시서라고 하는 이거는 뒤에서 설명할 건데요. 감독관청입니다. 감독관청. 무엇을 감독하는 감독관청이냐면 서울에 있는 즉 옛날에 고려의 수도가 어디예요? 개경이죠. 그래서 개경에 있었던 시장을 감독하는 경찰서 같은 역할을 했던 게 경시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은병이라고 하는 은으로 만든 호리병처럼 생겨서 이거 고액화폐인데요. 고액화폐니까 흔히 쓰인 건 아니고 좀 몇몇 사람들한테 쓰였었던 그게 활구라고도 불렸는데 요게 나오면 고려시대구나, 고려의 경제구나 라고 하면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선시대인데요. 조선시대 수취체제의 변화는 이번 시간 아니고 다음 시간에 배워볼 예정이고요. 수취체제는 거두다, 취한다 라고 해서 같은 말로 하면 세금제도가 됩니다. 그게 잘 나오고요. 그 다음 조선 후기의 경제 부분에서는 조선 후기에 농업, 상업, 그 다음에 수공업, 거기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광업이라고 해서 조선 후기에 발달하는 업이 하나 더 있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국제무역까지 5개의 경제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조선 후기에 농업, 농업, 수공업, 그 다음에 상업, 그 다음에 광업,
그다음에 국제무역, 무역은 국제적인 거죠, 당연히. 요렇게 해서 5개의 업이 엄청 잘 됐대. 그게 조선 후기 경제의 변화구나라고 하면서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4글자로 얘기하면 상품과 화폐를 교환하는 자본주의의 초기 형태가 등장하는 경제라 그래서 상품, 화폐, 경제라고 부릅니다. 조선 후기의 경제를. 자, 그 다음에 시대를 관통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토지제도입니다. 토지제도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엄청 길게 그 오프라인 할 때 등교에 있을 때 배웠었던 거고요. 수취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 기본적으로 나오는 수취제도는 조선에 있었던 전기와 후기의 수취제도 이를 예를 들어 보자면 뭐 전분 6등법이라든지 연분 9등법 그 다음에 박람회 폐단 때문에 생겨났었던 뭐 대동법 그 다음에 나중에 균역법이라든지 영정법 이런 식으로 해서 수취제도가 간간히 등장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화폐도 이거 시대를 관통해서 나옵니다. 우리 이제 아까 봤었던 고려시대에 있었던 화폐가 은병이라고 하는 화폐 있었죠. 그거 말고도 고려시대에는 처음으로 화폐가 만들어지는데요. 처음 만들어졌던 게 뭐 뭐다, 그 다음 뭐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훑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제 분야에서의 기출 문제인데요. 혹시 나는 이런 것들 보고 싶어 그러면 캡처해 놓으셔도 되니까 이거 세워 놓으시고 캡처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그대로 복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의 토지제도는 뭐가 있었지요? 네, 신문왕 때 이것을 지급하고 이것을 폐지하였다. 아까 읽었었는데 그쵸? 뭘 지급한다 그랬습니까? 예, 관료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급하고 그렇지. 노급을 폐지한다더라. 근데 이 관료전하고 노급은 공통점이 있어. 무엇을 주는 거? 수조권을 지급하는 거야. 수조권은 일의 대가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관직 복무의 대가로 얻는 거다. 일을 하지 않으면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차이점은 무엇을 징발할 수 있고의 없고의 차이. 그렇지.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고의 없음. 유무의 징발 가능 여부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가능 여부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급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력 징발 가능하죠. 그래서 읍으로 끝나는 읍도 노동력 증발이 가능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요거 시험에 굉장히 빈번히 나오니까 체크 하나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정전입니다. 아까 읽었죠? 정전은 성덕왕 때 지급을 했었는데 성덕왕이 지급을 했던 것은 국가가 무엇을 지배한다? 국가가 땅을 지배한다. 그래서 국가 지배력이 땅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즉 왕권이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고려 갈게요. 고려부터 이제 내용이 많죠. 고려 태종 왕건 때 개국 공신 즉 후 삼국시대를 통일할 때 함께 공을 세웠던 사람들에게 공을 세웠던 사람들에게 주는 땅 우리 아까 무슨 전? 그렇지 역분전이라고 하면서 배우셨을 겁니다. 역분전. 그 다음 요 역분전도 잘 나오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 고려시대의 토지제도라 하면 아까 봤었던 무슨 제도가 있었다. 그치 전시과 제도가 있었다. 전시과 제도는 관직 복무의 대가, 쉽게 하면 일을 한 대가, 역을 한 직업의 대가, 즉 일을 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시관을 뭐에서 이어받은 거라고 할 수 있느냐? 앞서 봤었던 관료전을 이어받았다라고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지와 시지라고 하는 것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제가 해서 사람한테 돈을 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러니까 우리 반에 누가 있지? 우리 반에 1번 민기야 네가 반장으로서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 일에 대한 것으로 내가 돈을 줄게. 지금 같아서는 돈을 주면 되는데 지 옛날에는 어떻게 주었다? 수조권으로 주었다. 근데 그 수조권이 거둘 숫자, 조세의 조자, 즉 세금을 거둘 수 있게 하는 권리인데 그걸 2개로 나누어서 줬다는 거예요. 곡물을 얻을 수 있는 땅하고 땔감을 얻을 수 있는 땅으로 나누어서 주었다. 그래서 앞글자 한 글자씩 따서 전식과라고 불렀구나. 18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서 줬다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류는 공음전, 군인전, 한인전, 구분전, 공예전,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었거든요. 요런 것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가자면 전시과 제도의 시작은 경종 때인데 경종 때는 인품까지 고려해서 주다가 나중에는 인품이 사라지고 전직도 안 주게 되면서 점차 그 주는 규모를 줄여나갔다. 그 까닭은 토지가 부족해졌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전시과 제도가 무너지게 되는데요. 점차 그 무너지는 시기가 무신정변 때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고려의 토지제도. 조선 가볼게요. 조선은 1391년, 즉 조선이 세워지기 1년 전에 만들어졌던 이 제도가 토지제도가 제일 근간입니다. 무엇이었지요? 고려 말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지급되었던 거.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무슨 전? 네. 무슨 전? 과전이라고 불렀었던 과전법. 네.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선이 세워줄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걸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느 지역에 한해서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그렇지. 경기 지역에 한해서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경기도 지역에 한해서 수조권을 지급한 까닭은 감시하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관직 복무의 대가, 즉 일의 대가였지. 그래서 세습은 원칙상으로 안 됩니다. 왜? 일을 하다가 일을 안 하면 안 받아야 되니까 세습이 안 되지. 그런데 예외되는 것이 두 개의 땅이 있었습니다. 관직을 복무하다가 관리가 죽게 되면은 그 과부에게, 그 관리의 과부에게 주었던 땅 뭐였습니까? 그치. 몸을 지켜라. 수신전이라고 하는 예외 사항이 있었고요. 엄마마저 죽고 나면은 관리의 고아들에게 남겨서 주었던 휴량전이라고 하는 예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신전과 휴량전이 있으면 과전법, 그것이 소멸해서 사라지고 없으면 무슨 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밑에 가봅시다. 뭐가 소멸했다더라? 수신전이라고 하는 것과 휴량전이라고 하는 것이 소멸하면 이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였다. 뭐다? 직전법이 되겠습니다. 세조 때 있었던 건데요. 요 세조 하나 기억도 해주시면 좋겠네요. 세조 때구나. 세조. 여기가 이제 세조의 일. 그 다음에 성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성종 때는 수조권이 너무 남용이 되어서 원래 거두어야 하는 세금 이상으로 거두게 되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서 수조권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고 관청이 세금을 거두어서 백성에게 받은 그 세금을 녹봉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관수, 관급제라고 부르더라라는 겁니다. 명종 때 이후로는 우리나라의 수조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고요. 이제는 국가가 녹봉이라고 하는 것만 지급하게 되는, 그래서 봉급할 때 봉자가 이제 남아있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때 조선시대의 토지제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난 정말 어려운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사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공부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뿌듯해 하셔도 돼요. 잘한 겁니다. 그 다음 대한제국 시절에 있었던 거, 대한제국 때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개혁을 하는데 이때 최초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밝히는 그 문서, 이것을 발급하였다더라. 뭐였죠? 지개 되겠습니다. 지개. 여기까지 공부, 복습 18분 정도를 복습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배웠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34페이지를 펴놓고 이제 복습 말고 진짜 내용을 공부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분량은요. 34페이지 밑에 있는 거 요거 하고요. 옆에 있는 문제풀이만 재빠르게 하면 끝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 선생님 또 세팅하고 올게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의 경제 부분에 대해서 할 건데요. 통일신라에서는 이 문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근데 의외로 이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안 배웠어요 중학교 때, 혹은 배웠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서 요거 하나 골라보고 이거 한번 기억시켜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문서라고 하는 문서인데요. 요거 교과서에서 있는 거 한번 찾아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0쪽에 보시면 민정문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렇게 섹션처럼 이렇게 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요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통일신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잘 모르는데 길게 보면은 한 1500년 정도, 짧게 봤을 때도 1000년 이상 지난 그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남아있는 문서가 잘 없어요. 우리나라는 또 고려시대에는 또 끊임없이 외적에 쳐들어오고 조선
조선시대 임진왜란까지 겪고 일제강점기를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문서가 거의 없는데요. 이 문서가 남아서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수 있게 하는 그 유명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 문서가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중요 단어 키워드만 좀 볼게요. 통일 이후 신라는 늘어난 생산 자원과 노동력을 더욱 철저하게 편제하여 관리하였다. 편제라고 하는 말 어려우니까 어려운 단어 그냥 넘어가요. 아, 뭐 이런 단어가 있어? 아, 편제해서 관리했나 보다. 8세기에 작성된 민정문서에 따르면 각 촌락의 인구 민정문서에 뭐가 적혀 있다고요?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인구, 몇 명이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그 다음 토지의 종류와 면적, 얼마나 토지가 그러니까 종류가 예를 들면 이곳은 농사를 지은 뭐 쌀을 농사 지을 수 있는 곳, 이곳은 쌀은 안 되니까 뭐 보리 아니면 조, 수수 같이 잡곡을 할 수 있는 곳, 혹은 이곳은 나무를 키울 수 있는 뭐 뽕나무를 키우거나 잣나무를 키우는 곳,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표시를 했고 그게 얼마나 되는지도 얘기를 했대요. 그 다음 소와 말의 수, 그러니까 가축의 수죠. 그 다음 수목의 종류, 그러니까 나무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3년마다 한 번씩 기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물읍시다. 왜 이걸 조사했을까요? 국가가 왜 이 짓을 했을까? 이렇게 사람을 보내갖고 3년마다 한 번씩 들들 볶아가면서 사람이 몇 명이 사는지, 토지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뽕나무가 몇 개인지, 뭐 잣나무가 몇 그루인지, 밤나무가 몇 그루인지 왜 이러고 있을까? 당연하잖아. 세금 거둘라 그러지. 그죠?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건데 인간은 왜 그러니까 군대 보내려고 두 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럼 밑에 인구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녀를 연령에 따라서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눴다고? 6개. 치밀하다. 그죠? 그 다음 뭐 집집마다 9개의 등급. 그러니까 가구 수에 따라서 혹은 남녀의 비율에 따라서 등급 9개로 나눴대요. 진짜 옛날에는 사람이 되게 중요했나 보다. 그 지금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럼 이렇게 민정문서의 호구를 자세히 기록한 것은 국가가 노동력 수치를 중시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 노민은 이것을 했다더라 라고 하는데요. 그거 보기 전에 요거 좀 볼게요. 청주 부근입니다. 충청도의 청주 부근에서 발견된 문서이고요. 거기에 4개의 촌락에 대한 문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발견이 되었다고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디? 일본 도다이사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일본에서 발견이 되었을까? 지금 그럼 잠시 선생님 또 띄워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해봅시다. 신라 민정문서라고 하는 것이 발견된 곳이 일본의 도다이사라고 하는데요. 도다이사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못 가보는 곳이죠. 왜? 일본하고 또 감정도 지금 상해 있고 또 코로나도 심하고.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우리랑 일본의 관계가 좀 화해가 되고 하면은 한 번쯤 가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 추천드리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 건축물이 이곳에 있습니다. 일본 나라에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동대사, 일본 말로 읽으면 도다이사, 도다이지라고 읽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 크기 보이시죠? 진짜 크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요 안에 지금 이게 불상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불상을 닦고 있는 사람들의 크기를 보아하니 이 불상이 진짜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만들어진 지는 불타서 다시 만들어졌긴 하지만 만들어진 지도 이게 거의 한 1400년? 네, 쯤 1400년? 아니구나. 1300년? 1200년쯤 지난 곳입니다. 네, 굉장히 오래된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소효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창원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창고입니다. 이 창고에 우리나라 이 문서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이 문서 뭐라고? 다시 무슨 문서? 민정문서. 이 민정문서가 왜 여기서 발견이 된 거예요? 쌤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 이 시기들이 또 들고 갔나 보다 라고 하는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일본하고의 관계가 삼국시대는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특히나 우리나라가 이것저것을 선물로 주는 입장이 많았어요. 선진문물이니 우리가 선진문물을 주니까. 그런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뭐 불경을 주거나 불경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와 관련된 경전이죠. 그것을 줄 때 워낙 중요한
물건이다 보니까 그 불경은 그냥 주지를 못하고 이면지 같은 데다가 예쁘게 싸서 이렇게 보냈던 거예요. 그 이면지가 이거예요. 왜냐면 3년에 한 번씩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니까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일본은 거의 공격도 받지 않았고 이런 보관 상태도 되게 좋았다 봅니다. 그래서 불경을 쌓아놓았던 것에 그냥 펼쳐보니까 뭔가 있네? 그리고 연구해보니까 이거였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발견이 된 거.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 자, 발견은 일본 도다이사에서 발견이 되었어. 내용은 뭐라고? 청주에서 청주 서원경이라고 하는 오소경 중에 하나인 곳에서 발견이 돼. 거기 부근의 촌락에서 3년에 한 번씩 촌주가 작성을 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 인구는 6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집집마다 9개의 등급을 나눌 뿐만 아니라 가축의 수, 토지 종류의 면적, 그 다음 나무의 종류와 수, 뭐 이런 것까지 다 정리를 했어. 즉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민정문서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할 수 있겠지요. 기억했어요? 어려운 내용이라서 처음 보는 내용이라서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그 다음 나머지는 비슷해요. 자, 무역 갈게요. 울산항에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고 장보고는 완도에 이곳을 설치했다. 청해진. 그렇죠. 청해진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청해진은 해적 소탕하겠다라고 만든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국제무역 중심, 중개무역의 중심으로 삼겠다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신라와 바렌의 신라도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교류했다더라 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장보고가 청해진을 만들었는데 청해진의 위치가 완도, 여기. 그렇지. 완도, 여기. 완도에서 그랬구나. 그 다음에 신라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레와 신라 사이에 굉장히 고속도로 같은 걸 두어서 든든한 경제적인 교류를 했었다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고려의 경제를 가보도록 할게요. 고려의 경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려는 4개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더라 라고 하는 것 말고 고려시대에 있었던 일을 배워보자면 이렇습니다. 고려 때는 시비법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을 했대요. 자, 시비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좀 해드려 보자면 시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주는 것, 비료를 주는 것을 시비법이라고 합니다. 비료를 주는 법이 지금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막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경작을 쉬지 않아도 그 농토가 쇠하지 않고 기운을 다시 얻어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영양분을 듬뿍 주면은 휴경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휴경지가 감소했고요. 고려말 일부 지역에 모내기법이 보급이 되었는데 여기다가 하나 써놓으시겠어요?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 말에 들어왔지만 확산된 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은 조선 후기다. 그리고 조선 전기에는 국가적으로 모내기법을 금지했어요. 그건 뒤에 가서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 그랬는지. 어쨌든 들어온 건 고려 말, 확산은 조선 후기. 그 다음 문익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화를 전래했다더라. 그래서 목화 여기 사진을 띄워놨어요. 농상지묘라고 하는 중국의 농서도 소개가 되었다더라. 그러니까 고려의 경제는요. 요 정도, 농업은 요 정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공업 가볼게요. 고려 전기에는 금이나 은이나 종이 같은 것을 생산하는 소라고 하는 것을 두었는데 이 소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 전체에 있었어요. 근데 점점 줄어가긴 합니다. 특수행정구역이고요. 주로 왕실이나 관아에서 필요한 수공업품, 예를 들면 금이나 은이나 먹이나 배나 뭐 철이나 먹이나 뭐 종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사람들이 거기 가기 힘들어했다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힘들어했겠구나. 특수행정구역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수행정구역은 이거 말고도 2개 더 있죠. 뭐가 있었어? 향과 부곡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고려 후기에는 배와 기와 소금 이런 것처럼 그 좀 약간 있어 보이는 사치품과 같은 비슷한 것들을 사원 즉 절에서 수공업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남아있지 않는데요. 옆 나라 일본만 가보더라도 일본에서는 절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토 시내 안에서만 절이 1000개가 넘게 있다고 해요. 거의 우리나라
서울 도시만의 교회가 그 정도 있는 것처럼 진짜 많대요. 그래서 그 사원에서 지금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수공업을 굉장히 많이 담당하고 있다고 해요. 종교시설에서 그런 걸 많이 하나 봐요. 유럽에서도 뭐 웨딩드레스를 만드는데 뭐 가장 잘 만드는 사람들은 뭐 수녀님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시설에서 뭐 사치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좀 약간 있어 보이는 것들을 만드는 걸 이때도 했구나.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두 개는 조선시대에도 없고 그다음 앞에 있었던 통일신라에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고려의 특징이에요 라고 하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소하고 사원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 상업인데요. 화폐는 건원중보라고 하는 첫 번째 화폐가 고려시대에 나옵니다. 근데 이때는 이걸 철전이었거든요. 철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으로 만든 동전, 엽전은 이 뒤에 나오는 사만통보라든지 해동통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해동통보하고 관련된 사연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간간히 시험에 이분이 나오셔서 해동 통보를 만들 때 고려 숙종 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조선 숙종 아니에요. 고려 숙종입니다. 고려 숙종이 그 자신의 동생이었던 사람이 의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천의 아버지가 문종이고요. 문종에게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들이 왕이 된 사람이 숙종, 그리고 이제 엄청 유명한 불교계 엄청 유명한 사람은 의천 이런 사람인데 그 의천이 형한테 왕이니까 형 돈이 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화폐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주전도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답니다. 딱 만들어도 주는 우리 주조할 때 그 주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조해야 된다. 뭘? 동전을 주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전도감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해동통보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시험에 가끔 나와서 언급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의천이 중요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은병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네, 은으로 된 호리병 모형인 요 아이도 발행이 되었다더라. 그러나 상업에서도 여전히 이런 화폐들의 유통이 잘 안 돼요. 고려시대도 아니고요. 조선 전기도 아니고 조선 후기가 돼야지 화폐가 발행이 된다는 거 화폐가 전국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다는 거 말씀을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자, 이제 고려 화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래요. 이게 첫 번째 화폐인 권원중보, 철로 만들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동이니까 색깔이 바뀌죠. 그래서 사만통보, 해동통보, 활구, 은병 같은 게 있었으나 여전히 사람들은 삼배나 곡식 같은 눈에 보이는 물자를 교환하는 방식을 이용했다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의 화폐를 한꺼번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래요. 조선 전기에도 세종 때 조선 통보라고 하는 그 돈을 찍었는데요. 이거 망했어요. 그러니까 세종이 이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나 그런 느낌인데 이게 떨어진 유일한 사건 중에 하나이긴 할 거예요. 세종 때 만들었는데 통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걸 세종이 알았어요. 화폐가 중요하구나. 그런데 사람들한테 쓰라고 해도 억지로 써주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때도 역시나 사람들은 옷감이나 쌀 같은 것으로 직접 교환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했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전국적으로 유통됐던 화폐가 상평통보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신용화폐입니다. 손가락 이렇게 딱 손바닥 대놓고 이거 좌측 손바닥이야 라고 하는 걸 써놓고 나 누구누구는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빌렸고 뭐 이러면서 적었던 신용화폐들도 조선 후기가 되면 나온다. 라고 하는 거고요. 흥선대원군 때는 이제 당백전이라고 해가지고 일당백 그래서 고액화폐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 고액화폐가 등장하면 물가 상승이 엄청나집니다. 그때 우리 어렸을 때 혹시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나요? 어렸을 때 그냥 바로 5만원권을 받나 모르겠네. 저희 때는 5만원권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 5만원권이 등장한다는 고액화폐가 등장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물가 상승이 유발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고액 화폐가 등장한다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를 담보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그 다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먹히는 과정 중에 등장한 게 화폐 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메가타라고 하는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하버드 나온 사람이야. 메가타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나라의 화폐가 엉망이다라고 해서 화폐 정리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나라의 화폐를 진짜 예쁘게 바꿔주기 위해서만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네, 그러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을 아예 먹어버리겠다. 금융경제를 먹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백동화를 없애고, 그 당시 있었던 상평통보 다 없애고, 일본의 제1은행권이라고 해서 제1은행에서 발행한 권, 요렇게 일본 화폐로 바꾸는 작업, 그게 화폐정리 사업이고요. 1905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고려의 경제에서 개경, 즉 고려의 가장 중심지인 수도 개경에서 시전을 설치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시전은 국가에서 지정한 굉장히 중요한 상업기구, 상업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국가에서 지정한 국영점포, 국영상점. 네. 근데 이 국영상점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경시서라고 하는 곳을 두었는데요. 이 경시서는 서울 경자, 즉 수도 경자, 수도의 시장, 시전이 잘 돌아가는지 감시하는 경찰서 같은 감독 관청을 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까지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되겠고요. 국제무역항이었던 병란도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 이 병란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영어식 이름이 정착되지 않았습니까? Korea, 이렇게 그게 병란도구나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국제무역항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자, 신라시대에는 뭐가 있었냐라고 한다면 당항성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당항성은 여기 죄송해요. 한성 옆에 여기 한강에서 뚝 떨어지는 곳에서부터 황해로 이렇게 이어지는 당나라로 항행할 수 있는 곳이라고 당항성이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울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울산이라든지 청해진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봐두시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시대에 병란도가 있구나. 조선시대는 삼포가 있네. 그 정도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문제 풀기 전에 잠시만요. 문제를 여기서 풀려고 선생님 여기 지금 보면 이것저것 좀 체크를 좀 해가면서 설명을 여기다 좀 해가면서 하고 싶어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5문제를 풀 건데요.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도 있고 없는 부분도 조금 있어가지고 그래서 설명을 하면서 풀게요. 자,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고급 46회 8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문사를 완성한 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그는 동해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유언을 남긴 선왕의 마음에 감사해서 가문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읽었는데 난 알아. 그럼 역사를 진짜 좋아하는 역덕이지. 그치? 그러면 선생님이 하는 동아리에 들어올 것을 추천. 어쨌든 그리고 또한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고 이거 하니까 알겠다. 김흠돌의 난을 진압했던 사람 누구야? 그렇지, 신문왕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신문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누구였어? 성덕왕. 그치, 성덕왕. 2번 건원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혹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버풍왕 때 일입니다. 버풍왕. 그 다음에 3번 독서상품과를 실시하여 관리를 채용하였다. 이거 원성왕 때입니다. 이분 되게 자주 나오시는데요. 여기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자, 보십시다. 우리나라에서 관리를 채용할 때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채용하는 것을 과거제라고 불립니다. 그쵸? 과거제는 누가 만들었어요? 광종이 만들었어요. 광종이 혼자서 셀프로 만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광종이 누구에게 건의를 받아서 그래. 쌍기라고 하는 사람의 건의를 받아서 만들었지. 근데 그 이전에 원성왕이라고 하는 왕이 독서 삼품과를 만들었는데 독서 글을 읽어 유학 서적을 읽어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시험 치고 나서 3개의 품으로 나누는 거야. 어떤 품? 상품, 중품, 하품 이래가지고 3개의 품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했다더라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원성왕 이름을 딱 듣자마자 느낌 오지 않습니까? 시험 치니 원성을 들었겠구나. 그 정도. 독서 상품권은 원성왕이구나.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정답은 4번인데요. 구주 오소경을 정비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동시전을 설치했던 왕 누구예요? 지증왕이죠. 그래서 왕들의 이름 참 다시 한번 어렵구나 라고 하는 문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문왕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개의 업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거 업적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신문왕의 업적은 총 몇 개예요? 5개예요. 5개. 자, 그럼 5개를 한번 차분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첫 번째, 이 사람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였다. 적혀 있으니까 안 적을게요. 두 번째, 이 사람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육두품을 살리기 위해서 육두품과 함께 자신의 권력을 올리기 위해서 집사부라고 하는 부를 두고 여기에 장이 누구의 힘을 강화시켰다. 시중의 힘을 강화시켰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지급하고 관료전을 지급하고 뭘 폐지했다고? 노급을 폐지했다고. 네 번째, 여기 나와 있네. 구주 오소경이라고 하는 구주 오소경이라고 하는 것을 두었대. 요거 말고 마지막 무슨 학교를 만들었대요. 학교, 국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신문왕의 업적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두 번째 문제. 다음 장면에 등장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일전에 나의 아우인 의천이 화폐를 사용하면 쌀 운반의 수고를 덜고 간교한 무리의 속임수를 막을 수 있다 했으며 녹봉 지급과 국가 재정 관리에 편리하다고 건의했다. 주전도감에서 화폐를 발행하라. 선생님이 얘기한 까닭 있었구나. 이거 숙종인데 숙종 때 있었던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 정답 몇 번? 1번. 다른 걸 보면 너무 쉬워가지고 다른 걸 좀 볼게요. 자, 보십시다. 백동화가 전환국에서 발행이 되었다. 요거 우리나라 188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1880년대 개화정책 때 있었던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 그냥 기억. 그 다음에 3번 어디선가 들었는데 뭐지? 중국 화폐인 명도전과 반량전. 네, 철기시대 있었던 일이. 아이고 멀다. 중국과의 교류를 알 수 있는 물건 2개. 공인이 상평통보를 사용하여 공인은 뭐 때문에 등장한 애들이었어요? 네, 대동법 때문에 등장했었던 국가 공식 상인. 이거 내일 모레 하겠네요. 내일 모레래. 다음번 수업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평통보라고 하는 것은 조선 후기에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유통됐던 화폐. 그 다음에 당백전은 아까 봤었죠. 누구? 흥선대원군 때 있었던 일이다. 나머지가 너무 아니라서 1번이 정확히 보입니다. 됐어요? 갈게요. 43회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 다음 상황이 어느 상황인지 봐야지. 자, 보십시다. 팔관회가 열렸대요. 왕이 신복로에 들러 모든 관료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다. 다음날 대회에서 또 술과 음식을 하사하고 음식을 관람했다. 송나라의 상인과 함나국도 특산물을 했다라고 하는데 요걸 보고 유추 가능한 나라는 고려입니다. 자, 고려에서 되게 유명했었던 게 이 팔관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팔관회는 국가에서 했었던 제사, 웬만한 불교 제사 플러스 그 다음에 민속 신앙까지도 전부 다 합쳐가지고 했었던 팔관회고요. 태조 왕건이 후뇨 10조에서 강조했었던 게 팔관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가 숭상에 맞지 않았었던 그 나라가 송나라죠.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고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려요. 자, 1번 봅시다. 집집마다 부경이라고 하는 창고가 있었다. 부경 어느 나라래요? 고구려. 아까 처음에 설명했죠. 2번 경시서가 시전을 감독하였다. 정답은 2번인데요. 3번에 감자, 고구마 등 구황작물이 재배된 건 조선 후기. 네, 조선 후기에 들어왔었던 거 이거 말고도요. 담배, 고추, 그 다음에 옥수수 이런 것도 조선 후기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농가 집성이 편찬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조선 후기 모내기법을 소개했다면서요. 네. 그 다음에 개시무역과 후시무역 다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건데요. 이것도 조선 후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가나라에 대한 설명. 이거 되게 쉬운데요. 1점짜리 문제인데 어느 나라인지 좀 보시겠습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아유타야국의 공주였던 허황우는 배를 타고 한반도에 들어와 이 나라를 건국한 김수로? 김수로 어느 나라야? 가야에 김수로가 허황우 인도 사람이랑 결혼을 했구나. 그러네. 그러면 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 봅시다. 1번 상평통보 언제라고? 조선만 하면 안 되지. 조선 후기. 그 다음에 2번 낙랑가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 정답은 2번. 변환을 이어받았었던 가야는 낙랑가 외에 철을 수출했었죠. 왜냐? 철이 출출 나오니까. 이양법 같은 말로 하면 모내기법 언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고? 조선 후기.
병란도를 통해 병란도 어느 나라야? 고려. 상평창이 설치되었다. 언제? 고려. 고려 둘, 조선 후기 둘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것만 하면 이제 끝낼 수 있어요. 1점짜리 문제네요. 다음 정책이 추진된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왕의 2년 교서 왕의 명령을 내리기를 지은 선왕의 업적을 계승하여 장차 민간에 큰 이익을 주고자 주전 동전을 주조하는 관청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두루 유통시키려고 한다. 주전 도감을 어쩌고 저쩌고 은병을 어쩌고 저쩌고 어느 나라예요? 고려. 자, 그럼 고려에 대한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건 몇 번? 너무 쉽지 않아요? 몇 번이에요? 잘 모르겠어. 읽어볼게. 1점짜리 문제야. 자, 집집마다 부경 어느 나라? 고구려. 2번에 청해진. 그래, 장보고잖아. 언제? 통일신라 말. 3번 모르겠어. 모르겠어. 이거 언제라 그랬어? 구황작물. 조선 후기. 이 3번하고 5번 헷갈리네. 그치? 개해 약조를 체결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임진왜란 이후에 있었던 일, 즉 조선 후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관영상점을 다른 말로 하면 시전. 그런 게 있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힘드셨을 것 같아요. 주로 이번 주에는 제가 경제에 대해서 반복했던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넣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거 혼자 공부하실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실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나 혼자서 공부해도 잘 안 된다. 그럼 교과서도 꼼꼼히 읽어보시고 관련해서 타이핑도 쳐서 구글엔 뭐라고 하는지 네이버에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본인이 공부를 하면 머리에 더 많이 남는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